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0.4달러대였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220달러대이니까 20년 동안 550배가 넘게 올랐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진짜로 0.4달러대였던 것은 아니고 액면 분할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이벤트를 감안해서 현재의 주가로 수정해서 나타냈을 때 0.4달러였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2019년도부터 엔비디아의 주가가 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이때 엔비디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도 괜찮은 걸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2019년도부터 갑자기 오른 이유와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전망은 AI 반도체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이 인포그래픽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I 반도체 시장은 2019년도부터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해서 연평균 42% 정도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최강자가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은 연평균 82%라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특히 2019년도부터 엄청난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요. 이 기점이 바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지점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FY21이라고 써진 건 엔비디아의 회계 연도가 1월달에 끝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건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엔비디아 것은 그냥 1년씩 빼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엔비디아는 실적이 오른 만큼 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결코 비싼 것은 아니란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지난 1분기 실적으로 엔비디아를 분석한 영상도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가파른 실적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한 상황에 맞춰서 다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6월 19일에 엔비디아를 찬양하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186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220달러 정도이니까 두 달 만에 18% 상승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미래 예측을 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두 달 정도의 단기적인 기간에 저를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주가의 변화를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8월 18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른 건 실적에 기반한 정당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주가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기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도 실적 발표 전에는 180층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했다면 좋은 실적이 발표된 8월 18일 이후에는 200층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만 매몰돼서 주식 투자에 접근을 하지는 말자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무조건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앞으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비디아의 각 사업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체적인 실적을 분석해 본 뒤 전문가의 의견도 살펴보고 기관이나 임직원 등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나름의 기준으로 계산한 엔비디아의 예상 주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사업부는 크게 게이밍, 데이터 센터,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오토로 크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게이밍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사용하는 지포스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파는 사업부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부이고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은 전문 시각화라고 유니티나 얼리언 엔진에서 사용하는 3D 렌더링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어 파는 사업부이고요. 오토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사업부의 전체적인 매출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이 매출의 대부분은 게이밍 사업부와 데이터 센터 사업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부는 데이터 센터 사업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데이터 센터 사업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23.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 직전 분기 대비
16%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세계 상위 500대 슈퍼컴퓨터 중에서 342대의 슈퍼컴퓨터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5년 전 상반기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11%를 차지했을 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6%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사업부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의 전체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연평균 21%씩 성장할 것이고 이 증가의 속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시장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가 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시장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HGX와 EGX가 있는데요. 이 장비들이 지금의 주류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 사용된다고 해요. 조금 전 설명드렸죠? 전 세계 상위 500대 슈퍼컴퓨터 중에서 342대가 AI 연산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칩을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차세대 AI 연산 칩으로 2021년 중에 블루필드 DPU와 2022년 중에 ARM 기반의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슈퍼컴퓨터 상위 500대 중에서 68%인 342대가 엔비디아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상위 10대 중에서 8대가 AI 연산을 위해서 엔비디아 기반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는 미국 에너지연구과학연구원 센터에 있는 펄머터라는 슈퍼컴퓨터인데요. 이 슈퍼컴퓨터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인 캠브리지원과 테슬라에 있는 세계 5위의 슈퍼컴퓨터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반도체는 기존 CPU 기반의 AI 연산보다 친환경적이어서 3.5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고 해요. 물론 이 자료들은 2021년 2분기에 발표한 엔비디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허풍은 감안하고 봐주세요. 성능 측정 기준을 달리하거나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다른 걸 쓰면 순위가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럼에도 전혀 없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어의 법칙을 알고 계신가요? 한때 인텔이 CPU로 반도체계를 꽉 잡고 있을 때 24개월마다 CPU 성능이 2배로 좋아질 정도로 빠른 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법칙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CPU에서 이런 무어의 법칙이 완전히 깨져서 CPU 성능의 발전은 1년에 10% 미만으로 정체된 상태인데요.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GPU 방식은 여전히 무어의 법칙이 통용되기 때문에 CPU와의 격차가 1000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PU 진영의 인텔은 쪼그라들고 GPU 진영의 엔비디아는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 센터에서도 아직은 CPU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CPU에서만큼은 아직도 인텔이 절대 강자이긴 해요. 그럼에도 어찌 됐건 간에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 기반 반도체가 엄청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GPU 말고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산업이 늘어나는 만큼 엔비디아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GPU처럼 노가다 방식으로 AI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연산 과정을 모방한 NPU나 TPU 같은 반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엔비디아의 미래도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글에서는 TPU를 진작에 개발해서 자체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서 쓰고 있긴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그냥 심플하게 지금 엔비디아 GPU는 테슬라의 전기차이고 구글의 TPU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을 달리는 전기차보다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나 연료 소모량, 크기 등을 고려한 상용화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이제 게이밍 사업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게이밍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 센터만큼은 미래가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해요. 엔비디아가 주로 밀고 있는 GPU는 데스크톱 게임이나 콘솔용 게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게임 시장에 49%를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을 보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일단 아직은 게임용 반도체 사업부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20% 이상씩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5G가 상용화된다면 넷플릭스에서 영상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는 것처럼 게임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할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된다면 데스크톱 게임과 콘솔용 게임도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전문 시각화 영역인데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성장률도 연평균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비중이 높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유니티나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으로 3D 게임을 만들 때나 캐드와 같은 각종 프로그램에서 3D 렌더링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향후 메타버스 세계가 도래한다면 3D 렌더링 수요는 더욱 많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50개 이상의 주류 프로그램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쪽 분야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 알고 있는 건 유니티랑 언리얼 엔진 정도밖에 없네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네 번째 사업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성장률도 들쭉날쭉한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자율주행에 있어 자동차 기업들과만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아니라 로보택시, 매핑, 센서, 소프트웨어 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범용성이 좋다는 말이 되니까요.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이번 분기 게이밍 사업부의 매출은 3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 분기 평균 1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이번 분기 23.6억 달러를 벌어들여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 분기 평균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 시각화 분야와 자율주행 분야의 매출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범용성이 뛰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향후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영역을 정리해 볼게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이 매출 대비 몇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반도체 기업답게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65%대로 훌륭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도 37%대로 아주 훌륭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S&P 500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평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44%대이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17%대임을 감안했을 때 엔비디아가 얼마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도 S&P 500은 미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상위 500개 기업들이 속해 있는 지수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평균을 봐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52%이고 영업이익률은 27%대인데 65%대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과 37%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정말 기업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매출의 20%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하고 있는 모습도 바람직해 보이네요. 엔비디아의 매출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연평균 50% 이상씩 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대비 20%씩 꾸준히 연구개발비를 지출한다는 말은 연구개발비도 50% 이상씩 늘리고 있다는 말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이와 비슷하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바람직해 보이고 현금이 늘고 있는 것도 아주 바람직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다는 말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말이자 적당한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건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금융권 부채가 자본 대비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토탈 뎁 투 에쿼티도 60%로 아주 우량한 수치이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쿼런트 레시오도 5.8배로 아주 우량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기업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소 고평가되긴 했는데요. 섹터 평균 PER은 32배인데 반해 엔비디아는 80배에 육박하고 섹터 평균 PSR은 4.3배인데 반해 엔비디아의 PSR은 25배에 육박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지금의 수익대로라면 80년을 벌어야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고 매출로 따지면 25년을 벌어야 지금의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 대비 주가는 고평가된 것이 맞아 보여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향후 순수익과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된 것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이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S 성장률만 보더라도 향후 3, 4년 안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의 주가 기준으로는 3, 4년 후에 PER이 30대로 떨어진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때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딱 멈춰버리면 모를까. 이때도 성장성이 유효하다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PER이 30대로 떨어지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PER이 50대만 유지가 돼도 그때의 주가는 현 주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저 장기투와 함께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엔비디아는 현재의 주가에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이 선반영돼서 고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이 자료는 시킹알파에서 가져온 건데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수합해서 평균을 내놓은 자료예요. 여기 보이는 숫자가 이런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들의 숫자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8월 18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12개 투자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변경 또는 신규로 내놓았어요. 12개 중에서 9개의 투자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22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벤치마크사는 처음으로 매수 의견과 23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네요. 그리고 도이치뱅크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50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보유 의견을 유지했고요. 서밋 인사이트사 혼자 보유에서 매도 의견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바꿨지만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네요. 참고로 이런 목표 주가는 별다른 말이 없다면 향후 12개월 후의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실적을 아주 좋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팀랭스 사이트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를 내린 애널리스트들은 총 31명인데 이 중에서 29명은 매수 의견을 냈고 1명은 보유 의견, 1명은 매도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는 최소 176달러에서 최대 300달러로 평균 226달러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엔비디아 주식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주식은 기관에서 엔비디아 전체 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1354개 기관에서 8300만 주를 매수를 했고 978개 기관에서 8600만 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300만 주 정도 순매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런 정보는 각 기관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13F라는 형태로 공시를 한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공시를 했더라도 최대 한 달 반 전의 정보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는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아무튼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기관들이 보유한 90% 정도 주식인 14억 7천만 주 정도는 매수나 매도 없이 그대로 보유했다는 점은 기관들에서도 엔비디아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은 뱅가드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유량을 0.7% 정도 늘렸네요. 그리고 2등은 피텔리티 인베스트먼트인데 보유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네요. 그리고 3등은 블랙록인데 최근에 3.2% 정도 보유량을 줄였네요. 그리고 4등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인데 최근에 0.7% 정도 보유량을 늘렸네요. 이렇게 보니 생각보다 기관들의 변화량이 크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관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매매 습관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은 보통 누군가가 좋다고 하거나 조금 핫한 주식이면 왕창 샀다가 조금 오르거나 떨어지면 다시 왕창 팔아버리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좋지 못한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기관들처럼 우량주에 진득하게 투자를 해보자고요.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 국민연금의 주식 부분 수익률을 보고 가실게요. 국민연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식 부분에서 매우 훌륭한 수익률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식은 장기 투자로 하세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임직원들은 엔비디아 전체 주식의 4.23%인 1000만 주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에 57만 주 정도를 순매도 했네요. 아마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니까 일부 임직원들이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건 임직원들이 가진 전체 주식의 6% 미만의 양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고 있으니 엔비디아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EPS 예상치를 통해서 향후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 시야를 넓히고 싶으니까요. 아무튼 여기 전문가들이 예상해 놓은 EPS에 향후 엔비디아에게 부여될 PER을 추측해서 곱해준다면 우리는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EPS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해 놓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매 실적 발표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런 예측치는 그동안 계속 상향 조정돼 왔어요. 따라서 이 EPS 예측치는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향후 엔비디아에게 부여될 PER만 예측해서 구해본다면 예상 주가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향후 엔비디아에게 부여될 PER 프리미엄은 그동안 엔비디아에게 부여됐던 PER 프리미엄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5년 평균 PER은 50이었고요. 최근에 PER이 많이 올라서 80대 정도에서 놀고 있고 20 정도가 엔비디아에게 부여됐던 최소 PER이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상과 보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자료는 마크로 트렌드 사이트의 데이터를 제가 엑셀로 정리한 거예요. 만약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GPU 칩셋을 필요로 하고 엔비디아도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새로운 칩셋을 출시한다면 지금의 80배라는 프리미엄을 유지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다음과 같은 환상적인 주가를 보여주게 돼요. 3년에 2.5배의 상승은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5년 평균 PER을 부여받는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저는 3년에 60% 정도 수익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상상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엔비디아의 펀더멘털 자체가 망가져서 PER이 폭락한 경우라면 엔비디아 투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겠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데 과거처럼 시장의 상황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PER이 일시적으로 폭락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엔비디아에게 20의 PER을 적용한다는 말은 현 주가 대비 75% 정도 폭락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PER이 30배 정도 되기 때문에 S&P 500에 속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부여받는 프리미엄보다 33%나 할인된 프리미엄을 부여받게 된다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과거에 그랬듯이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것이 분명해요. 따라서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겁먹지 말고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